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라고 하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친숙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 종목인데 의외로 우리 종목 분석 영상에서 인텔리안 테크를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렇게 다뤄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해서 1편, 2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편은 인텔리안 테크의 사업 관련된 기술 용어라든지 시장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2편에서 인텔리안 테크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투자 관점에서 분석하는 그런 영상으로 나누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1편, 2편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텔리안 테크에 해당되는 관련된 기술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보면 지구에서 쏘아올린 위성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저궤도냐, 중궤도냐, 정지궤도냐 이렇게 나눕니다. 500에서 2000km 떨어진 인공위성을 저궤도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0km 이상 36,000km 이하인 거죠. 여기에 있는 위성을 중궤도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6,000km 이상 되는 위성을 정지궤도 위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이게 정지했기 때문에 정지궤도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 인공위성도 같이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이 위성이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죠. 지금 현존하는 77.5% 이상이 다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궤도 위성 중심으로 많은 인공위성 사업자들이 진출을 하고 계속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업자가 유틸셋 원앱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스페이스X가 이런 위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가 생산하는 이제 주요 안테나 중에 파라볼릭형 안테나가 있고요. 평판형 안테나가 있는데 파라볼릭 안테나는 여러분들이 위성 안테나 하면 딱 떠오르시는 이런 접시형 안테나가 파라볼릭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평판 안테나는 이름 그대로 평평한 판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안테나를 평판 안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파라볼릭 안테나는 이렇게 접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인공위성이 이렇게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서 주고받을 때 이 인공위성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면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동부가 존재합니다. 구동부를 통해서 이 접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면서 이 물리적 전환을 통해서 이 내구성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평판 안테나는 물리적 전환 방식이 아닌 위상차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방식을 활용을 하고요. 파라볼릭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의 주력 안테나 중에 V셋이라고 하는 VSAT가 있어요. 이 약자는 베리스몰이라는 약자를 띠고 있기 때문에 V셋은 직경이 작은 소형 안테나고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위성 안테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텔리안테크가 실제로 이러한 V셋 안테나를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헬멧처럼 생겼지만 이 안에를 보면 이런 접시가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해상 선박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주파수 대역을 기가헤르츠로 나눠서 1기가헤르츠부터 40기가헤르츠까지를 이렇게 대역을 나눈 겁니다. 1기가헤르츠 대역을 L밴드, 2기가헤르츠 대역을 S밴드 이런 식으로 카밴드까지 40기가헤르츠를 이렇게 나누는 건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호 처리량은 더 커지고요. 많은 처리를 할 수 있고 신호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테나 사이즈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는 요 폭이 커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환경, 비 같은 이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는 민감성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주로 활용하는 주파수 밴드가 L밴드, C밴드, Q밴드, 카밴드인데 C쿠카를 같이 묶어서 V셋 안테나 장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L밴드 주파수는 FBB 또는 MSS 안테나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FBB는 플릿 브로드밴드라는 약자를 쓰는데요. 그냥 두 가지 다 해상 안테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연도별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라는 전망인데 2021년 기준으로 해상용 V셋 안테나 주파수는 C쿡카 밴드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10년 뒤인 2031년에는 76,240대로 늘 것이다. 연평균 6.2%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FBB, L밴드를 사용하는 안테나는 10년 뒤에도 큰 성장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FBB L밴드 쪽이 아니라 C쿡카 밴드를 활용하는 해상용 V셋 쪽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6G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5G와 6G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5G는 최고 속도가 20GBps고요. 6G는 그것보다 50배 빠른 1TBps입니다. GBps로 하면 1000GBps죠.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죠. 주파수 대역은 어떤 거를 활용하냐? 5G는 3.5GHz에서 28GHz를 사용을 하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3.5GHz와 28GHz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G는 100GHz에서 10THz까지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활용을 하는 게 이 6G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G가 제너레이션 약자예요.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 6세대 이동통신으로 앞으로는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G가 3.5GHz와 28GHz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3.5GHz 이 대역을 저주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2.5GHz 대역을 고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통신 3사가 있죠. SKT, 그리고 KT, 그리고 LG U+가 있는데요. 이 통신 3사가 사용하는 건 지금 3.5GHz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GHz 고주파는 왜 사용을 안 하냐라는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저주파, 고주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주파는 담을 수 있는 정보는 적고 신호가 고주파에 비해서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장애물을 피하는 능력과 반사하는 능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나무나 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도 요거를 투과하고 반사하기 때문에 요 통신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끊김 현상이 없는 반면에 고주파 같은 경우엔 장애물이 있으면 투과하고 반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 끊기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는 신호가 빠르고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왜 3사가 요 고주파를 사용을 안 하고 포기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히스토리를 보면요. 이 28GHz를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테지만 이 드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때 사용했던 게 28GHz 고주파였어요. 이 올림픽 환경은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상에 쏘아 올리는 그 드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28GHz를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정부에서 통신 3사의 이 28GHz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해주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의무 구축 수량이었던 기지국 15,000대를 구축을 해라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해서 이 속도가 필요한 수요가 많을 거냐, 그만큼 킬러 컨텐츠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통신 3자가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다가 2022년 12월에 KT와 LG U+가 먼저 발을 빼게 되죠. 마지막 유일하게 남았던 SK텔레콤마저도 2023년 5월에 이 해당 28GHz 주파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8GHz를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제 이 28GHz를 사용할 수 있는 통신사를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입찰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통신 3사는 제외한 제4 이동통신사만이 입찰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걸어요. 그래서 7번의 시도를 하는데 아무도 이제 낙찰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8번째 시도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세 개의 통신사가 이제 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죠. 세종텔레콤 그리고 스테이지X를 비롯한 세 개의 통신사가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스테이지X가 4천억 이상의 금액을 써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SKT, KT, LG U+의 이 독과점 형태를 깨는 제4 이동통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이 4,300억 원의 큰 돈을 앞으로 납부를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10%에 해당되는 금액인 430억 원은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거의 한 3,800억 원 넘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X의 계획은 연내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2천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주요 주주로 스테이지 5와 야놀자, 더존 비존이 참여를 했는데, 스테이지 5는 5G 서비스에 필요한 코어망을 클라우드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야놀자는 우리가 숙박업을 하는 업체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28GHz 핫스팟을 구축을 해서 여행자들이 통신 로밍, 여행자 보험, 여행 관련 컨텐츠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K-팝, 뮤지컬 이런 공연장에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존 비주오는 기업 전용 상품 등을 이제 공동 개발할 건데, ERP, 전사적 자원 관리, 그리고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사업들을 응용해서 할 목적으로 주요 주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파트너로 나오는 게 연세의료원,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는 인텔리안테크가 여기 이제 있죠. 인텔리안테크는 왜 참여를 했느냐라고 보면 6G 시대를 함께 대비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 스테이지 X와 함께 다양한 사업 접점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6G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요. 인텔리안테크는 이 스테이지 X의 모회사인 스테이지 5의 지분을 5.52%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이트웨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텔리안테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V셋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주에 이렇게 인공위성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 해상에 설치된 V셋 안테나가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신호를 받다가 이동하면 신호가 끊기는데, 다음 인공위성이 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또 없어지면 새로 도착하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성 신호를 받는 형태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하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V셋 안테나가 신호를 계속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되느냐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러시아가 인터넷 시설들을 공격을 해서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의 도움을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했다라는 뉴스를 아마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통해서 이 인터넷망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원리를 보면 바로 이 게이트웨이가 그때 활용이 되는 겁니다. 스타링크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곳곳에 그 게이트웨이를 거점마다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게 지상국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이트웨이가 설치가 돼 있고, 우크라이나의 이 지상 인터넷망은 다 파괴가 돼서 사용을 못하지만 여기에 유저 안테나는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유저 안테나가 설치가 돼 있으면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이 유저 안테나를 통해서 스타링크가 쏘아 올린 이 인공위성에 신호를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인공위성은 이 신호를 받아서 우크라이나 인접한 유럽 지역에 설치한 요 게이트웨이로 신호를 전달을 하죠. 이 스타링크의 게이트웨이는 이 유럽 국가의 인터넷 데이터망에 연결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여기서 주고받은 데이터를 역으로 게이트웨이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가 받은 신호를 다시 스타링크 인공위성으로 쏘아 올리고, 이 스타링크는 다시 받은 데이터를 우크라이나에 있는 요 유저 안테나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터넷망이 폐쇄가 돼 있지만 요 유럽에 있는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게이트웨이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쟁 중인 나라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 나라, 사각지대, 이런 음영 지역에 게이트웨이만 설치돼 있으면 이런 비싼 비용을 통해서 케이블망을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스타링크나 원앱, 그리고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게이트웨이를 곳곳에 거점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위성 또한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성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의 동향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성을 제작하는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이 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체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유저 안테나를 생산하는 그리고 사업,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생산하는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위성 사업자들을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유텔셋 원앱이 있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저궤도 위성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34대의 저궤도 위성을 발사를 했고요. 프랑스의 유텔셋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텔셋 원앱이라고 하는 이제 큰 회사가 이제 되었는데 한화 시스템이 이 유텔셋 원앱에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8.8% 정도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래는 이제 저궤도 위성을 하는 회사였는데 유텔셋과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정지궤도와 저궤도 서비스를 같이 병행하는 메가 위성 통신 사업자로 현재 변화해 가고 있는 회사가 원앱입니다. 인텔리안테크의 가장 많은 매출이 이 원앱에서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이스X 발사체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직접 평판 안테나라든지 게이트웨이 이런 안테나도 직접 만들고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고요.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습니다. 6,000개 이상의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스타링크라는 이름으로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리디움이라고 하는 이제 또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통신 사업자로 극지방을 중심으로 커버리지를 제공을 한다. 저궤도 L대역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현재 66개 위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리둠이라고 하는 글로벌 위성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저궤도 위성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S도 마찬가지로 인텔리안테크의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주력 고객사이죠.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유럽 최초의 민간위성 운영 업체입니다. 정지궤도 및 중궤도의 7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로 해양 사업 위주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O3B라고 하는 위성 사업자, 이 회사는 중궤도 위성 사업자라고 합니다. 여기를 인수를 해서 저궤도 위성 사업자의 연계를 통해서 정지궤도, 중궤도, 저궤도 구조의 멀티 오르빗, 이 오르빗은 궤도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멀티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지금 흐름이다라는 걸 SES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텔레셋이 있습니다. 텔레셋은 캐나다 기업이고요. 캐나다 오타와에 본사를 두고 있고 고정궤도 위성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라이트스피드라고 하는 300여 대의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광대역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과도 협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위성 사업자들과 동종 사업자 간의 M&A나 이런 협력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주요 정지궤도 위성 사업자인 유텔셋은 2022년 7월 저궤도 위성 사업자인 원앱을 인수를 추진을 해서 현재 유텔셋 원앱이 되었죠. 그래서 합병 승인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병은 지금 마무리가 돼서 여기 관련된 매출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정지궤도 위성 사업자였다는 SES는 멀티오르빗 전략을 발표를 해서 이제 저궤도 위성도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통신사 간의 협업 관계도 우리가 눈여겨볼 좀 부분이 있습니다. T모바일과 스타링크, 그리고 베리존과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그리고 AT&T와 원앱 이렇게 통신사 간의 콜라보가 눈에 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SES와 콜라보를, 애플은 글로벌스타와 협업을, T모바일은 스페이스X와 이렇게 협업하는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는 누구와 협업했다라고 우리가 아까 알아봤죠? 스테이지X죠. 스페이스X가 아니라 스테이지X와 인텔리안테크는 6G 사업에 관련된 협업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글로벌 위성 사업자들이 현재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어떤 변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정의 내려보면 바로 저궤도 위성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지궤도, 중궤도 위성 주력으로 했던 사업자들도 이제는 저궤도 쪽으로 멀티 오르빗이라는 용어도 나왔었고요.
그쪽으로 계속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궤도 위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궤도 위성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인텔리안 테크가 어떠한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1편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공부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저궤도, 그리고 중궤도, 그리고 정지궤도가 있었다. 저궤도는 500에서 2000km 상공, 그리고 중궤도는 2000km 이상 36,000km 이하인 그 궤도를 중궤도, 36,000km 이상은 정지궤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인텔리안 테크의 주력 안테나인 V셋 안테나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FBB도 나왔죠. MSS라고도 얘기했던. 네. 근데 여기보다는 V셋이 주력이다. V셋은 아주 작은 베리 스몰 해상용 안테나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파라볼릭 안테나가 있고요. 그리고 평판 안테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라볼릭 안테나는 접시 형태인데 구동부가 있기 때문에 이 내구성 문제와 가격이 비싸고, 평판 안테나는 이렇게 네모나게 평평한데 가볍고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안테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주파수 대역을 설명을 드렸죠. 주파수가 기가헤르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텔리안 테크에서 사용하는 거는 L밴드, 그리고 C밴드, 그리고 Q밴드, 카밴드가 있다. L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FBB, 여기 주파수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C쿠카를 합쳐서 V셋 해상 안테나가 여기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관련돼서 우리가 5G와 6G의 차이점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5G 설명을 하면서 28GHz 히스토리를 또 설명을 드렸었죠. 제4 이동통신사로 스테이지 X라고 하는 회사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 스테이지 X의 파트너로 참여했던 인텔리안 테크가 6G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접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또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게이트웨이. 이 게이트웨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은 인터넷망이 파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어떻게 인터넷을 연결받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용어 설명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텔리안 테크의 종목 분석, 그리고 재무 분석,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인텔리안 테크 1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2편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